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스포츠가 도전 정신과 협동심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형주 이사장 또한 통일부와 스포츠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 교육, 체력,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5개 초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200여 명이 1박 2일 동안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연수는 그림 퍼즐을 이용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통일로 가는 길, 가상의 KTX 통일호를 타고 미래 통일 한반도를 상상해보는 통일미래체험, 통일안보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센터는 오는 3월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4월에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일체험 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반도의 2025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통일담담은 2025년 북한 정세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은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당을 창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최근의 북한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북한 정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박영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박영자입니다. 카리스마 반갑습니다. 딱 느껴지는 그런 네. 분입니다. 그리고 통일하면 이분 빠질 수 없잖아요. 네,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좀 놀랐던 게 광복 80주년이 북한에서는 당 창건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이 2025년을 어떤 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 노동당 유일지배 체제잖아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제죠. 근데 이 노동당이 1945년에 창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10월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8.15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지금까지? 8.15라고 해서 이제 뭐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거의 기념은 있는데 사실 북한에게 그 8.15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네. 북한 체제에서 의미가 있는 건 오히려 이제 이 1953년 그 7월 그 정전협정 그 체결을 조국 해방 승리의 날로 기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이죠. 네. 이 6.25 전쟁과 그 정정협정 그 연이은 6, 7월 이게 이제 6.25 전쟁 75주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올해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제 행사가 75주년 된 그 6.25 전쟁하고 이 10월에 있을 그 노동당 창건 이 80주년 이게 중요한 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전원회의에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12월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또 그들은 성과가 많았던 해라고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객관적으로 북한이 처해진 현실을 좀 대내외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그 북한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주 안 좋았죠. 거의 그다음에 모든 이제 대외 물자가 다 끊겨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좀 좋아졌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이나 이 국제 기구에서 조사한 것도 그러는데 이전부터 좋아진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북러 관계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밀수가 좀 증대한 이런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북한의 그 대홍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업 생산성이 아주 낮았었는데 그 농업 분야가 그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스스로 그 기초적인 농업 분야하고 또 경제 분야에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만큼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안 좋았기 워낙 안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만은 네. 분명해 보인다. 자, 이번에 2025년에 최대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그냥 뉴클리어 파워라고 네, 이제 네.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해석을 할 때 핵 보유국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에게 미국은 분명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 다뤄야 될 국가고 그 지금 현재는 적대국인 거죠. 북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그 미소 갈등에서 이 남북한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미국은 여전히 이제 적이죠. 적인데 이 북한 체제가 도약하는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미국의 힘이기 때문에 그 대적 국가지만 결정적으로 이 북한의 성장, 즉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전략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적 그 노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밀당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게 좋은 걸까요? 왜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국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괘씸한 사람일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친구로 볼지. 기본적으로는 괘씸한 사람이죠. 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때 김정은이 완전히 되게 다급한 모습이 다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는 마음이 급하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트럼프가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한 1년을 두문불출했어요. 그 깊게 고민을 하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힘밖에 없다. 그래서 핵으로. 그래서 핵을 더 강화하고 첨단 전략 무기를 더 강화하면서 미국이 자신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강한 이제 굳은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세운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에게 필요한 대북 제재 해제나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어떤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전술적으로는 미국과 그 어느 정도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북미 관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를 인식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시기 때 가장 활발하게 뭐 북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좀 이루어진 것 대화를 같아서 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북한의 포로가 어쨌든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북한이 좀 실질적인 그런 전쟁 경험을 겪다 보니까 북한 스스로 뭔가 자신들에 대한 어떤 국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 계획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작년 2024년에 이제 이 김정은이 전략적 변화를 한 것 중에서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게 그 북러 관계였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얘기는 주체 외교라는 건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가의 실리를 챙기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거리 외교, 철저히 등거리 외교를 이제 북한의 중요한 이제 외교 전략으로 해서 약 80년을 이렇게 북한 체제가 견뎌왔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화시킨 게 러시아와의 동맹을 거의 복원한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러시아를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절실함이 하나 있는 거죠. 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중 갈등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중국이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발 한쪽만 약간 살짝 들었다 놨다 이런 전술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에게 확실히
우리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북한이 진짜 원하는 이제 첨단 전략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송출, 군인도 일종의 노동력으로 지금 그렇죠. 파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이 러시아는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북한에게 절실한 원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일부를 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우군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둘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그리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 북러 관계를 봤을 때 북한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중국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중국을 패싱하고 러시아랑 더 끈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나 북한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었나 내면을 보면 중국을 겨냥하려고 하는 의도가 둘 다 강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이 절실하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절실한데,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쉽게 이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나름대로는 이제 그 중화주의에 의해서 국제사회를 자신이 책임지는 국제 리더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나 북한하고 성급하게 손을 잡을 수 없는 현재 그 딜레마 속에서 지금도 주저주저 하고 있죠. 네. 뭐 혈맹이나 동맹이라는 틀을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실리적으로 얽혀 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 주고받을 것이 확실하면 끈끈해지지만 그것이 느슨해지면은 또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적했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그럼 이념, 뭐 가치 동맹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스탈린 사망 이후에, 즉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주의권은 이 가치보다는 실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정권이랑 외부,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 갈등이 대표적이었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이익 구조가 안 맞으면서 생겼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당시 1970년대에 중국과 전격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손잡은 거잖아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미국이 키워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배경이 뭐가 있었냐, 미국이나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의도였죠. 그래서 이미 1970년도부터는 사실 사회주의권이 실리주의 구조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통일 담당. 탈북민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통일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탈북민 직원만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통일 로그인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두뇌지역 대표 김영배입니다. 현재 탈북민이 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승강기 설치, 제작, 그다음에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탈북민 1명을 고용하게 됐는데, 첫 인상은 그쪽 이렇게 탈북민들이 좀 체격이 좀 왜소하고 그래서 믿음이 좀 안 갔었는데, 내중에 일을 시키다 보니까 성실하고 자기 일 같이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탈북민 1호 이 친구는 저하고 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요. 지금도 같은 업종, 이게 엘리베이터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나 뭐 기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스스로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처음에 왔던 친구를 통해서 지인분들을 소개를 받았었는데, 이 친구 지인분들을 소개받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중에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니까 하나센터가 있어서 여러 지점들을 컨택을 해서 거기서 소개를 받으면서 그때 꾸준히 와가지고 한 100명 정도까지 제가 아마 탈북민을 채용하고 또 이 친구들을 키워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영어 쪽하고 도면 보는 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이게 학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가리켜서 이게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거의 한 3년 정도 꾸준히 가리켜서 중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장으로 독립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피해의식 갖지 말고 소통하고 그러면 다 포옹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픈 마인드로 좀 접근해달라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 탈북민이 한 반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을 또 받아서 자기네들의 생계에 좀 보탬이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지인을 만난 그런 반가움 그런 느낌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15년 이후면 블루칼라 중에서 세상이 이렇게 수입을 낼 수 있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직종에 많이 취직을 좀 해서 이 기술을 배워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